시고요. 오늘 네 가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복지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스웨덴은 흔히들 무슨 나라라고 그럽니까? 복지 국가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복지 이야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현재 우리 한국에서 복지 논쟁이 무상급식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불을 뿜고 있는 게 보편적 복지라는 말도 듣고 그러죠.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 반대는 뭐겠습니까? 대조되는 게 선별적 복지 혹은 또 선택적 복지, 그죠? 또 혹은 또 강하게 얘기하면 차별적 복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선별적 복지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요즘 뭐 이게 내용은 썩 잘 몰라도 들은 풍월들은 다 있어가지고요. 제가 중학교 아이들한테도 요즘 물으면 보편적 복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보편화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복지국가 모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탁월한 모델 중에 하나가 이제 스웨덴이죠. 그리고 보편적 복지는 우리에게 과연 필요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복지를 한자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쓸 수 있겠죠. 진짜만 복은 뭐 그래도 그림을 그리라도 대충은 그립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자마자 100일 잔치할 때부터 저 글자는 숟가락에도 있고 숟가락 뒤에도 있고 밥그릇 태에도 있고 그죠? 밥그릇 밑에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아니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동아시아, 일본, 그 다음에 중국 세 나라에서 가장 좋은 단어가 뭐냐 하면은 복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글자를 제일 좋아해요. 복을 한번 써보십시오. 그게 뭡니까? 종이에다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 복은 한자이기 때문에요. 이게 무슨 복입니까? 복이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지는 뭐겠습니까? 지는. 이걸 또 여쭤보면은 앞에는 복복이니까 밑에는 지지어야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죠. 왜 아니겠습니까? 이 복은 복이라는 그 한 단어예요. 복이 있다는. 근데 지는 이 지자를 여쭤보면은 제가 옅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아는 분은 1%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100명이 있는 데서 물어봐도 한 명 정도 할까 말까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 0.3, 4% 정도. 옛날 오히려 어르신들 중에서 제가 한번 여쭤보면 아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한문을 하셔서 그런지. 이 지자도 복지자입니다. 여러분들 처음 아셨죠? 예. 그래서 밑에 보면은 우리가 영어로 하면은 웰페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웰페어는 웰 플러스 뭡니까? 페어죠. 그러니까는 서양이나 동양이나 다 우리는 복지니까 복복이죠. 복복이. 복제에다가 복지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웰페어는 웰 플러스 페어죠. 웰은 여러분들 굿이란 말 아닙니까? 그죠? 페어란 뜻은 뭐겠습니까? 페어. 요 단어만 하나만 하는 페어 하면 요금 그런 뜻도 있죠. 그죠? 페어. 요금이라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본래 페어라는 말은 근심, 걱정거리가 없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고통, 그러니까 근심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걱정거리가 많으면은요, 뼈가 녹습니다, 사실은. 걱정거리가 많으면서 암세포가 생기죠. 걱정거리. 그걸 우리가 요즘 좋은 말로 뭐라고 합니까?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스트레스. 근데 인간은 스트레스가 조금만 있으면, 조금 있는 거는 다 괜찮아요. 근데 그게 너무 계속 누적되니까는 그게 문제가 되는데요. 여하튼 그런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야. 그래 좋고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가 웰페어라는 영어인데 우리도 뭡니까? 복지자죠. 근데 제가 오늘 들어오고자 하는 복지의 이해는 뭐냐 하면은요. 이 복자는 한자로 만들어진 게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요 좌변에 있는 요 핵이 뭡니까? 뭐 약자입니까? 볼시자입니다. 볼시자죠. 본다는 것인데, 요 본다는 볼시자는 또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요 보통 한자에서 위에 있는 보통 하늘을 나타냅니다.
우주, 하늘 나타내고 밑에 용어는 뭐겠습니까? 나무목입니다. 그래 옛날에 멀리를 바라보려면 어디에 올라가는 게 좋습니까? 꼭대기에 나무에 올라가면 멀리 보기 때문에 여기에 S자 만들었다고 그래요. 볼시자죠. 나무 꼭대기 올라가는. 이건 볼시인데 뭘 보느냐? 요거를 보는 거죠. 옆에 있는 요거는 뭐냐면요. 요거 높을 고자 약자예요. 고등학교 할 때 고자 있죠. 그죠? 고 할 때 약자를 요걸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고. 그 다음 밑에는 뭡니까? 밭 전자죠. 그러니까 밭에서 나는 것을 높이 쌓아 올린다는 것이죠. 높이 쌓아 올린 것을 보는 게 뭡니까? 복이 있다는 것이죠. 요즘 같으면 뭐겠습니까? 돈을 막 엄청나게 현금 5만 원짜리를 갖다 다발로 한 10억 정도 집어넣어 놓고 말이죠. 막 필요하면 한 6억도 주기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은 그게 복이 많은 거죠. 옛날에는 그게 주로 뭡니까? 수확이죠. 수확. 밭에서 나는 그를 높이 쌓는 거. 그러니까는 요즘 이야기하면은 복의 근원은 뭐겠습니까? 복을 풍성하다는 것이죠. 뭔가 풍부하게 많아야 복이 있는 걸로. 그러니까는 많다는. 그런데 그 밑에 한번 진짜로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볼시자인데 옆에 있는 게 뭡니까? 여기 뭡니까? 여기 무슨 지자입니까? 멈출지죠. 중국에 가본 분들은 잘 아시죠? 자동차 탈 때 우리나라에 빨간 거에서 뭡니까? 스탑 표시 있죠. 그게 다 뭐로 써놨습니까? 한자 빨갛게 요거로 써놨죠. 빨간 데다가. 이게 멈출지죠. 이게 참 그래 뜻이 깊은 거예요. 복이라는 것은 한쪽에서는 풍성하면서 한쪽에서 또 다른 복 짓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적절할 때 뭘 하라는 겁니까? 멈추는 것을 보는 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철학적으로요. 풍성하게 있으면서 어느 정도 풍성해지면은 그 다음에는 멈추는 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흔히도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제가 뭡니까? 제 친구 판사한테 그 이야기 들었어요. 희한하게도 우리나라에 50억 유산을 남겨놓으면 대체로 법정에 오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 직계도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뭐 그게 땅이든 돈이든 뭐 다 합쳐가지고 50억이든 뭐든 간에 50억을 자녀들한테 물려넣어 놓으면은 5명이 오손돈 잘 살다가도 막 그것 때문에 막 그냥 재판정에 온다는 겁니다. 서로 싸움에 붙어가지고 서로 어떻게 가느냐. 그러니까 아들들끼리는 형제들끼리는 조금 우애가 있다고 하는데도 들어온 여성들이 또 싸워가지고 남편을 꼬시게 가지고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그 부모를 모시고 그동안 했는데 당신이 더 열심히 했는데 말이에요. 또 장남은 장남대로 또 그거 하고. 요즘은 n분의 1이라는 건 아시죠? 법에 의해서.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뭐 사위가 별난 사이가 아니면은 막 대충 그냥 넘어가죠. 그래가지고 오빠 다 주워버리고 하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 않아요. 야, 또 50억만 넘으면은 아들, 딸 구분 없이 50억에 대해서 n분의 1로 다 갖자. 그걸로서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보십시오. 그게 풍성하면 차라리 없으면 안 싸우죠. 많아지면은 뭘 때문에 싸우죠. 그래서 이걸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는 게, 그래서 이 멈출 지자를 바탕으로 해서 뭐냐면 돈이 좀 풍성하게 있으면은 차라리 남에게 뭘 합니까? 오히려 도와주면은 훨씬 그 사람들이 고맙게 여기면서 본인도 기쁘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눔의 우리가 가치를 가져야 그게 복이 있는 겁니다.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같이 그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은 빈부의 차이가 너무 큼으로 인해 가지고요. 오는 상실감 같은 것도 있죠. 행복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좀 살아간다는 것은 차이를 조금은 줄이고, 그죠? 좀 더 줄이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이 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야 인간은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복지 논쟁의 핵심을 좀 몇 가지를 제가 보는데요.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신문이라든가 다 보면은 복지를 많이 하게 되면은 성장에 지장을 준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복지는 성장을 후퇴시키며 복지병을 유발한다. 과연 그렇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1인당 GDP가 얼마입니까? 2만 불이죠. 2만 불을 지금 한 1,100원 정도의 미국 그 달러 2만 불이니까요. 하면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2만 불 같으면은 11 곱하면은 2,20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전체가 다 이거는 소득만 가지고 한 거예요. 1인당 소득이 있잖아요. 자산 이거는 빼고 일반적인 소득만 가지고 나눠 가지고 GDP를 우리 4천 몇백만 거의 5천만 명이잖아요. 나눠 가지고 볼 때 1인당 전체 소득을 가지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자산 소득이니 금융 소득에 대한 아주 정확한 합산을 해 가지고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금융인이 보면 조금 더 될 수도 있을 거예요. 1인당. 그러면 8,800만 원이 4인 가구로 본다면은 4인 가구 있는 집안에는 8,800만 원이 있으면은 다 똑같겠죠. 집집마다. 그죠? 다 똑같이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은데 왜 우리가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요 지니라는 분이 지니 개수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똑같이 분배가 돼가 똑같으면 그게 제로예요. 하나의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제로인데 만약에 한 사람만 다 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못 가져갔다. 한 사람만 전부 다 가져갔다 하면 그게 1이에요. 1. 같은 불평등하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나눈 게 0부터 1 사이를 가지고 진위 개수를 해요. 뭐 계산하는 거는 뭐 여러분 알 필요 없고 진위 개수는 0이 가장 뭡니까? 잘 똑같이 분배되어 있는 거고 1은 한 사람은 완전히 가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진위 개수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진위 개수를 왜 중요하냐 하면은 어느 정도 분배가 잘 되어 있느냐를 보고요. 그리고 보통 진위 개수를 보통 0.3 밑이라고 한다면 거의 참 평등한 사회다. 대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능력의 차이도 있고 하는데요. 그래 대체로 0.3 밑에만 보면은 그거는 그래도 좀 평등한 거다. 한데 우리나라는 지금 진위 개수가 0. 얼마냐면 0.32예요. 32. 그런데 그거를 사회복지를 통해 가지고 다 좀 더 도움을 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도 0.3이에요. 진위 개수가. 근데 요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러니까 가깝죠. 그죠? 얼마나 평등한 걸로 보이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진위 개수를 계산을 할 때 자산 소득이라든가 자산 있잖아요. 부동산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건 다 빼고 뭘 가지고 보느냐 하면은 일반 그 봉급 생활자들의 소득을 도시 평균 소득을 가지고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평균 소득을 가지고 보니까는 0.32로 꽤 분배가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런데 부동산이라든가 금융자산 소득이라 다 더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는 0.6 정도 될 겁니다. 0.6. 집 있잖아요. 그거 다 그런 거. 그런데 이제 외국에서도 보통 집 재산이라든가 그거는 뭐 대충 놔두고 금융자산까지 다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1인 농어촌까지 다 포함을 시켜 소득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외국에는 스웨덴이라는 나라는요 복지를 안 하고 그대로만 놔둔 경우에 있어서는 얼마까지 노냐면 0.4 정도 놉니다. 그런데 스웨덴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복지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얼마까지 떨어지냐 하면 0.2728까지 떨어집니다. 0.27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스웨덴은 얼마가 되느냐 0.27로 나타나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그래서 0.4짜리가 복지를 통해 가지고 0.27까지 말이에요. 커버를 시키는데 우리나라는 겨우 떨어지는 게 0.02 정도 떨어져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국가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못 내겠다는 이유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가, 지금까지 국가가 신뢰성 있게 내가 세금 내면 세금 내는 것만큼 뭔가 내가 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혜택 받는 게 별로 없죠. 특히 중산층들 같은 경우에는. 겨우 이제 지금 요즘 이제 피부를 좀 느끼는 게 그 치매 노인이 있다든가 암에 걸려 있으면은 암은 10%밖에 제가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조금씩 발전은 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더딥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지 비용에 쓰는 돈이 OECD 평균보다도 못하고 30개국 중에서 우리가 29개국이 29번째예요. 그렇다면은 과연 복지를 이렇게 쓰면은 나라가 망하는가? 그리고 또 복지는 성장에 후퇴시키고 복지병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나태하게 만든다는 거죠. 국가에 의존하게 되고 놀고 먹으려고 한다. 그런데 이것도 얼마나 이게 엉터리냐. 정부에서 주는 돈이 그거 가지고 놀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저는 빈곤을 연구를 하기 때문에요. 빈곤한 그 지역에가 요즘은 안 해요. 제가 40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서울대학교에 보면 근처에 난곡이라는 데가 있죠. 아시죠? 말이 좋아 난곡이죠. 난곡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정말 서울을 모르는 거예요. 본래 이름은 뭐였냐면은 낙골이에요. 낙골. 낙골인데 낙골은 뭡니까? 한자로 쓰면은 골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질 낙에다가 골은 뭡니까? 골 있죠. 옛날에 거기가 그 골짜기가 뭘 했냐면 난초가 나와서 난곡이 아니고 난초는 그냥 난초는 난자도 없어요. 난곡 난이 있는 골짜기가 아니고 뼈가 떨어지는 골짜기였어요. 그 말은 뭐냐면 거기가 옛날에 어린 아이들 일찍 죽으면은 옛날에는 묻은 봉을 안 하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그냥 그대로 해가지고 돌멩이 몇 개만 얹어놓고 그거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가 옵니까? 새가 쪼아가죠. 그 골짜기가 바로 그게. 그래서 낙골이었어. 낙골. 그게 1971년 저 광주에서 그때 뭡니까? 한 2, 3만 명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집에 살 데는 없고 광주 대단지 지금 이제 성남 쪽이죠. 거기에 한 3만 명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때 천막치고 살고 있었죠. 그런데 나중에 그게 일종의 뭡니까? 그 사람들이 시위를 벌이죠. 왜냐면 물도 나중에 끊어버리고 하니 사람들이 자꾸 모이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게 1971년도에 그래 군대가 들어가지고 진압을 시켰어요. 그걸 가지고 소설로 쓴 게 조세희 씨가 쓴 뭡니까? 난쏘공이죠. 요즘 대학교 들어오려면 난쏘공 엄청 읽어와요. 혹시 면접에 뭐 그거 물어볼까봐. 난장이가 쏘아 올린 공. 그게 바로 그때 1971년도 그때 그 이야기. 그러면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다 어디로 가느냐? 거기에 신림동에 있는 낙골에 오고 그 다음에는 저기 금호동에도 가고 저쪽에 뭡니까? 그래가지고 곳곳에 그때 빈민촌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난곡으로 이름도 바뀌고 이러면서 그 위에 있는 데는 지금 거꾸로 됐어요. 제가 한 10년 전에 중앙일보하고 같이 한번 해가지고 거기 뭡니까? 난곡에 있는 위에 있는 달동네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는가? 10년은 안 가, 한 6, 7년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대대적으로. 제가 거기에서부터 대학교 4학년 때 서울대학교가요. 저쪽에 우리 그 관악에 온 게 제 대학교 4학년 때였어요. 그게 1975년도입니다. 제 4학년 때. 그래 첫 졸업생이죠. 거기에서 첫 졸업한. 그러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거기에서 야학을 했어요. 야학을. 그것도 가르치고 아이들. 그러면 거기에 올라가면 맨 꼭대기에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에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들 오셔가지고는 거의 붙어 있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는 1년도 안 되고 가고 나중에는 그런 목사님이 안 오시고 전도사님들 오셔가지고 또 한 2년 있다가 가고 그런 데예요, 거기가.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런 데죠.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하면은 저도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죠. 복지병을 유발한다. 저 아저씨들만 맨날 술 먹고 때리고 하는데 저 사람들한테 왜 국가가 돈을 주니까 옛날에 생활보호 대상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가졌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봤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 치고 왕년에 다 한가닥 다 하던 사람들이 거의 90%가 있었어요.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옛날에 일제시대 때는 뭡니까? 심지어 그 중에 한 할아버지는 지금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동경대학을 졸업한 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독립운동하는 손자도 거기 살고 있었고, 그때. 그래가지고 여러저러 사람들이 있는데, 살다 실패의 연속이고, 하다 보니까는 뭡니까? 그까지 오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뭡니까? 살다 보니까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뭘 합니까? 술을 먹게 되고, 술 먹으니까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는 막 과음 지르고, 그래가지고 아내를 때리고, 아이들은 또 때리고, 또 그런데도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끼리 또 그렇게만 있느냐? 24시간 그렇지 않아요. 또 어떤 데는 오손도손 잘 또 지내요. 제가 그걸 발견을 많이 했죠. 사람은 조금 여유가 있으면 사람들이 다 그 해줘요. 스트레스만 없게 되면은.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자활을 해가지고 10명 중에 한두 가구들은 또 성공해서 나가요. 돈 좀 모아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죠. 그런데 그걸 개발하고 난 뒤에 지금 어떻게 바뀌었느냐. 제가 6, 7년 전에 중앙일보 해가지고요. 그 했을 때 봤더니 40%는 어디로 간지 모르고 딴 데 가버리고, 그래도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갈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 밑으로, 오히려 밑에 집장사들이 사는 집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지하, 반지하 방에다가 위에는 뭡니까? 옥탑방 같은 데서 생활하는 사람들, 그 위에서 내려왔어요. 그 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중산층의 지금 다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완전히 이상하게 되는 게, 그 위에 있던 옛날에 그 초등학교는 맨날 가난한 애들만 살고 있었는데, 지금 그 초등학교는요, 중산층이 살기 때문에 완전히 바뀌고, 밑에 있는 초등학교가 옛날에는 괜찮은 집이었는데, 이게 밑에서부터 다 내려와가지고, 그쪽에 있는 중학교, 초등학교가 못 사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선생님들이 이제 완전히 더 골치 아파하죠.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밑에 60%는 그 밑에만 와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멀리도 가지도 못할 분들, 자기들끼리의 그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끈끈한 정보도 없고 서로 도와주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또 그 밑에는 많아요. 여러분들 한번 남구에 가보면 그 밑에 골목이라 보면 시장가 같은 데 쭉 하는 거 있잖아요. 아직도 그게 많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거는 뭐냐면은, 복지병을 유발을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복지를 주기 때문에 유발된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삶을 살아주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미 그렇게 많이 망가진 사람들에게 돈만 주니까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느냐? 서비스와 함께 조직되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훈련, 그런 것들이 있어줘야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복지는 앞으로 국가가 일방적으로 주어주는 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꿈꾸고 있는 게, 이제 거의 한 30년, 40년 가까이 그 복지를 하면서 느끼는 게, 저는 시민복지국가론을 내세워요. 풀뿌리부터 의존적이지 않고 상호 주어지는. 그래서 정부는 도와주는 일부를 하되, 실질적인 그 주체적인 거는 그분들이 해야 되고, 근데 이미 정신적으로 황폐화된 이분들에게는 그 치유하는, 여러분들 정신질환에 있어서의 첫 번째,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정신과 책을 쓴 분의 첫 문장이 뭔 줄 압니까? 어떤 의사든 환자를 기 죽이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기를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스스로 자기가 자존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존심이 망가졌을 때 의존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자포자기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뭡니까? 술에 의존하게 되고 그 중독이 갖게 되는 거예요. 자존심을 키워주는 것이죠. 기를 키워줘라. 비록 정신질환자에 걸린 것도 살기 위해서 정신질환자에 걸리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정신과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뭡니까? 가족치료 그 자격증도 갖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거 있잖아요. 워크숍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서울대학교에서 제가 2년간 그 정신과 의사들하고 같이 제가 수업을 받았어요.
왜냐면 그때 교수님이 거기 가서 한번 해보라고 저한테.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문학을 좀 했기 때문에 거기 또 관심이 있었어요. 심리에.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별로 안 하는데요. 그래서 그 서울대 정신과 거기에서 제가 가족 치료를 2년 동안 했어요. 한 20년 전에. 뭐 그게 그 사례들 이야기하면 또 재밌는 것도 많이 있는데요. 그거는 뭐. 근데 절대로 인간이라는 게요. 기본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어느 정도 조건만 주어진다면은 절대로 자기가 독립적으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해지려고 해요. 그게 절대로 그 여러분들 볼 때 망가진 사람을 결과로만 보고 평가를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 그 다음에 제가 그 1997년 우리가 IMF 터지고 난 뒤에 98년도부터 뭘 했냐면 노숙인들이 많이 왔잖아요. 서울역에. 그래가지고 제가 초대 제1회 노숙인 그 대책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래 그때 종교인 목사님들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한 2년간 그걸 했어요. 그렇게 할 때 노숙인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밑에 제자들 중에 둘이가 이제 서울대학교 박사에 노숙인에 관련된 박사학위 논문이 2개 나왔는데요. 거기에서 쭉 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 모든 인간이 3개월만 노숙 생활을 하다 보면 거기에 물들게 돼 있어요. 대체로 우리나라에 3개월 정도만 거기 하면 거기에 그냥 빠져들어갑니다. 빠져나오질 않아요. 그냥 캐세라세라 막 그냥 사는 거죠. 그래 3개월이 되기 전 계속 이제 끄집어내요. 그래 3개월 동안 그리 망가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려면 시간이 더 걸리죠. 6개월, 9개월. 그 심지어는 그 확률이라는 게 거의 외국에도 보면 한 20% 정도 되면 성공률이라고 그래요. 성공하는 게 한 20%. 근데 우리가 그때 한 2년 동안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 한국은 살아남고자 하는 게 있어가지고요. 거의 한 30%에서 40% 수준까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 보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이 복지는 오히려 말이에요. 일정한 옛날 한 10,000불 정도의 수준까지 갈 때는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때 복지를 하면은 성장에 마이너스가 돼요. 잘 안 되는데 10,000불이 대체적으로 각 복지국가가 된 선진국들을 보면은요, 10,000불이 좀 넘게 되면은 이제는 뭘 하게 되느냐.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 위주가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도 70%가 수출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선진국들이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한 20,000불 다 넘는 나라들은 내수는 뭡니까? 국내 시장이죠. 거기에서 국내에서 팔고 소비하고 만들어내고 하는 그 규모가 대체적으로 한 50% 내지 60%입니다. 수출은 선진국으로서는 한 30% 내외입니다. 우리나라는 빨리 이걸 바꿔야 돼요. 지금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죠. 일본만 하더라도 내수가 절반입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선진국은 내수를 해야 안정된 그 생활이 돼요. 지금 우리나라도 내년 되면 더 힘들 경우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수출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걸 빨리 연착륙시켜야 돼요. 점점 이 내수 시장을 키우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다 공장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삼성만 하더라도요, 75%의 자본은 다 외국 자본입니다. 삼성의 주들을 사고 있는 게요. 25%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건희 씨만 하더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지분이라는 것은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그 큰 그게 되죠. 돼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그 공장은 어떻게 돼 있느냐. 지금 삼성이 우리나라에 수원에 있고 막 그렇다고 보이죠. 전 세계 인력 중에 보면 85%가 다 외국에 있습니다. 노동력 15% 있는 건 우리나라에 있고요. 공장들 다 그렇게 외국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뭔가 일자리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 빨리 이게 뭐가 되냐면 내수 시장을 만들어야 되고, 내수 시장을 만들려면은 중소기업이 육성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오늘 그거를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여하튼 왜 그래야 되느냐? 내수화돼야 공장이 살고, 공장이 살아야 뭐가 되겠습니까? 밥집도 생기고 켄터키 치킨집도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 과잉 그죠. 자영업이죠. 사실 우리나라가 말이에요. 1997년 IMF 이전에는
누구가 이야기한 게 먹는 장사 하면 손해 안 본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후에 바뀐 게 그때 은행에서 놓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때 대량 실직 당했잖아요. 그죠? 하면서 아는 그 기술이라는 게 그밖에 없으니까 다 뭘로 했습니까? 먹는 장사, 손해 안 본다. 지금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는 장사 중에서 마시는 장사 해가지고 커피가 지금 조마조마히 많잖아요. 커피도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시장이 되지 않습니다. 소비재는 생산재적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게 지금은 이제 지식사회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중소기업으로, 그 다음에 요즘 젊은 애 친구들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고학력이 우리나라 많잖아요. 고학력에 맞는 문화산업도 해야 되고요. 해야 될, 창업으로 해야 될 것들이 지금 기존의 그것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뭐 이거는 오늘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은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복지가 아이들부터 아이를 낳으면은 여성들도 취업을 해야 될 것이고요. 직장에 나와야 되고 하려면은 보육시설이 잘 돼야 되죠. 삶과 관련된 대안 대책들이 나타나 있지 않고서는요. 이제 자기 가족만으로는 해결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걸 빨리 깨달았는데 우리는 이만불이 돼가 이제 좀 깨닫기 시작해가지고 복지 논쟁이 되는데요. 복지는 오히려 성장에 기여를 합니다. 보육시설 잘 돼 있고 보십시오. 아까 그 치매 노인네들을 요양시설에서 싼 값으로 해주게 되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르신들도 행복할 것이고 가정들도 행복하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그 복지를 해야 이제 경제가 더 올라가는 겁니다.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여러분들 쭉 해놨는데요. 출산율도 많아지고 뭐 우수한 노동력도 되고 다 인간의 삶의 불안을 해소시켜 주기 때문에요. 복지가. 그것에서 우리가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보면은 복지가 국가 세락의 원흉이니까 해가지고 언론 보도가 보면은 사실 왜곡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는 조금 그런 이야기 쑥 들어갔어요. 이태리하고 스페인의 경우에 복지를 많이 해서 그렇다. 스웨덴이 복지한다면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여러분들 돈 받는 데 중에서 세금으로 나가는 것들이 거의 60%, 70% 되잖아요. 그런데 또 아까처럼 또 되돌려 받는 게 또 많으니까는요. 진위 개수가 확 떨어지죠. 거의 1.2, 1.3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있는데 내가 제일 내 엉터리 같은 게 내 하나 예만 들면 이거예요. 아르헨티나의 그 페론 여러분들 그거 있죠. 뭐 Don't cry for 뭡니까 for me 아르헨티나 그러죠. 아르헨티나 이게 페론 제 부인이 그 노래 불렀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아르헨티나의 몰락이 마치 복지를 많이 썼기 때문에 했다. 천만에요. 이 페론이 정권을 잡고 난 뒤에요. 집권기보다 훨씬 전에 1930년대 이미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1930년대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요. 그때부터 국민들한테 잘 보이려고 막 복지를 좀 썼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하는데 한쪽에서는 또 뭡니까? 군부하고 지주가 결탁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완전히 이중이 됐죠. 그거를 페론이 고쳐보려고 그래서 세금도 많이 걷어가지고 복지를 쓰려고 하던 차에 무너져 버렸죠. 해보지도 못하고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신문에 보면 전부 다 복지를 많이 해가지고 무너졌다고 마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엄연한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태리하고 이번에 보세요. 스페인이 복지를 많이 하는 나라입니까? 유럽에서 제일 안 하는 나라예요. 안 하는 나라가 무너지잖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 물론 이태리 그리스의 경우에는 또 조금 예외가 있어요. 그리스는 뭐냐면은 그 돈을 갖다가 그러니까 유로화 하기 전에 그리스 자기 나라 돈이 있다가 유로화를 하면서 가치적으로 거의 2배 정도의 높은 처음에 할 때 유로로 쓰는 대신에 가치가 2배 뛰어버렸어요. 그래 앉아서 뭡니까? 내가 10,000원이 20,000원짜리 가치가 되어버리니까는 사람들이 국가가 볼 때는 바로 수입이 그냥 2배가 수입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는 정청망청 쓴 게 있어요.
근데 그때 쓴 것도 길 닦고 하는데 더 많이 썼어요. 토건에 더 많이 쓰고, 물론 복지도 또 많이 썼죠. 그렇지만 더 많이 쓴 거는 나이 보면은 공장 짓는 것보다도 길 닦는 데 더 많이 썼어요. 그 다음에 아파트 짓는 데 더 많이 쓰고, 부동산 짓는 데 집 짓는 데 더 많이 썼어요. 근데 복지도 물론 썼죠. 그러니까 10대 그 외국의 제가 한번 봤더니요. 그리스가 몰락하게 되는 10가지 이유 중에서 7번째인가 8번째가 복지를 많이 썼다는 게 나와요. 물론 그 중에 한 개는 되는데 첫 번째는 그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바로 유로화로 빨리 들어가는 가격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하느냐. 세금을 잘 안 냈어요. 그 다음에 점점 나빠지. 처음에 좋을 때는 2배로 되니까 세금을 좀 내다가 점점 나빠져 가니까 뭡니까? 세금을 안 내고 탈세가 너무 많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냐? 부패가 생기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요. 뭐 이런 쭉 10가지가 있는데, 물론 7번째가 8번째에 복지를 과하게 썼다. 그것도 있어요. 있지만은 그거는 한 가지 조건이에요. 그거를 대거 내놨는데 그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 아까 얘기했고요. 두 번째, 그래 첫 번째는 뭐냐면은 복지와 성장 간의 논쟁이에요. 그게 있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것도 절대로 사람이 게을러진다든가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 다음에 복지 재정 논쟁입니다. 세금 폭탄론이 또 놉니다. 요즘도 특히 요즘 뭡니까? 새 후보가 나와 복지를 많이 하겠다고 다 그러잖아요. 그럼 돈은 누가 내나? 그죠? 돈은 어떻게 감당을 하느냐? 물론 제가 볼 때는 약간의 그 돈을 못 낼 가능성이 있는가 할 때 약간의 그건 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하지는 못하지만은 지금 그 후보들이 내세운 돈들의 거의 한 7, 80%는 제가 월급쟁이들을 월급은 어느 정도 그대로 두고 딴 데서 있잖아요. 지금 감면하는 것도 없애도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조세 정책을 잘 펴가지고 또 찾아낼 것도 많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안 써도 될 걸 갖다가 쓰는 낭비하는 예산들도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물론 또 복지 중에서도 일부가 있어요. 중복되는 것, 막 중복되는 그런 것도 또 일부가 있죠. 뭐 이런 것들도 다 거두고 그 다음에는 또 뭡니까? 심지어는 뭐 4대강 하는데도 돈을 엄청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염려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아끼면서 잘 쓰고 그 다음에는 제일 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왜 복지 재정에 대해서 더 겁을 내는가 하는 것은 국민들이 세금 내기 싫다기보다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아직까지 역대 정부치고 아직도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내가 세금을 더 내도 외국에는 더 내도 내가 되돌려 받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게 참 지금 딜레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려면은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여기 계시는 혹시 여기 공무원들도 꽤 많이 계실 텐데요. 공무원들이 진짜 서비스 공무원으로서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게 지금까지 뭡니까? 해오던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서비스를 잘 주고 함께 행복해져야 되느냐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풍성한 복에다가 뭡니까? 멈추는. 그래가지고는 좀 더, 근데 사람들이 사람을 도우면은요, 기본적으로 자기애가 행복해져요. 그리고 그 남을 돕는 모습을 보고 누가 또 배웁니까? 자녀들이 배워요. 그래서 자원봉사 많이 하는 그 가정의 아이들은 빗나가지를 않습니다. 악착같이 챙기려고 하는, 그리고 남한테 챙기면서 악착같이 해놓은 게 그 자식을 오히려 돈으로 주고가지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줘도 그게 결국은 뭡니까? 오히려 타락하게 만드는 그게 돼요. 사람은 처음부터 자립을 하게 돼 있어요.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한쪽에서 너무 많이 줘가지고 나쁘게 만들 수도 있고 한쪽에는 너무 안 줘가지고 말이죠. 자기 그를 키우지를 못하는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그게 아까 적절하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복지 재정은 사회복지 확대는 국가의 재정 적자를 키우고 국민의 세부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일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부 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웨덴 같은 데서는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도 국민들에게
정부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세금을 더 내라 하면 얼마든지 믿죠. 얼마든지 믿고. 그 문제는 적정 수준과 부담 능력 유무와 국가의 의지로서 재정이 되는 겁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복지는 정말 공짜인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지에 재원이 될 돈이 어디선가 나와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논쟁이 보편적 복지 대 선별적 논쟁이죠. 보편적 복지는 우리에게 필요한가? 저는 이거는 보편적 복지나 선별적 복지든 간에 여하튼 이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 선별적 복지조차도 안 하겠다는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선별적 복지라도 하겠다고 나오니까는 굉장히 반가운 것이죠. 그리고 선별적 복지 요원은 좀 이따 할 테니까는요. 여하튼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지금의 복지 논쟁의 핵심은 세 가지라는 겁니다. 아까 뭡니까? 복지가 과연 성장에 지장을 주는가? 복지는 복지병을 유발시키는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대표적인 복지병을 유발시킨다. 복지병이라는 단어를 누가 만들어냈냐면 일본이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그게 한 30년 전에요. 일본이 G2까지 갔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은 G2는 뭡니까? G2. 미국하고 지금은 이제 중국이잖아요. G2로 그렇게 됐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GNP, GDP가 세계 최고인 것. 일본이 1970년대에 그랬어요. G2였습니다. 오히려 한때는 그때 한 2년간은 미국에 거의 맞먹을 정도로 1등을 했잖아요. 근소하게 1등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70년대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일본이 막 그러니까 이제 70년대 중반쯤에서 이제 뭐냐면은 복지를 더 많이 달라는 복지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일본에서 복지 뭐냐면은 5법, 6법, 8법으로 법이 생깁니다. 아주 생기는데 그때 무슨 이야기가 나느냐. 복지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지금처럼 우리나라 복지병을 유발시킨다. 복지 많이 하는. 그러다 보니까는 그때 이제 복지 운동하는 사람들, 학자들이 그걸 했어요. 좋다. 그러면서 맨날 복지 유발하니까는 그때 스웨덴이었어요. 스웨덴은 자살률이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보니까 거의 1, 2위를 다툰다. 자살을 많이 하더라. 근데 일본은 자살이 적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그때 막 이야기가 한 거예요. 야, 복지를 많이 주면은 스웨덴처럼 자살 많이 한다. 이게 좋지 않다. 복지 많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그 당시 또 정부들이 하고 막 보수 언론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럼 한번 조사를 해보자, 정확하게. 그래가지고 스웨덴의 교수들하고 일본의 교수들하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게 70년대에. 그러면서 일본이 복지병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겠습니까? 일본이 졌죠. 왜 그러냐면 1인당 국민 평균 전체 국민 수 중에서 자살률이 얼마냐? 스웨덴이 높았어요. 분명히. 높았는데 문제는 뭐였느냐 하면 정확하게 자살 해봤더니 표본을 가지고 지역마다 했더니 스웨덴은 100% 그걸 해요. 신고를 해요. 신고를 하고 그 신고한 것을 바탕으로 대책을 세우려고 그러고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어떻게 되느냐. 공식 나타난 자살률은 뭡니까? 떨어지는데 막상 그 지역을 가지고 정확하게 하니까 전부 다 뭡니까? 자기 집에서 자살한다든가 아이들 자살하면은 그 시집 못 보내고 그 집안에 그걸로 생활을 해가지고 뭘 합니까?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률이 뚝 떨어져 있는 거죠. 막상 그걸 해봤더니 표본을 정해가지고 했더니 일본이 졌어요. 숨기고 그 다음에는 자살에 대한 대책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일본이 이게 아니다. 그렇지만 저기에서는 숨기지를 않고 다 이야기를 하니까 자살이 그대로 정직하게 나오죠. 근데 일본만 하더라도 많이 숨겨가지고 숨기는 자살이 그러면 병원에서 보니까 뭐 병으로 마치 죽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 지역을 갖다가 아주 그 자살률부터 조사해보고 거기에서 일본이 처음부터 맞춰버렸었죠.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그리고 자살할 때 그 종류도 봤더니 여기에는 그렇게 자살할 것도 아닌데 저쪽에서는 아주 뭐냐면 그 주로 이제 뭡니까 이 부부 관계라든가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데 여기서는 별 것도 아닌데도 입시 때문에 죽기도 하고 뭘 여하튼
너무나 아무런 것도 아닌데도 말이죠. 자살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그게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아까 뭐였습니까? 논쟁의 두 번째 논쟁은 예? 재정 문제예요. 재정에 대한 논쟁이고 세 번째가 이제 보편적 복지 대 선별적 복지인데 앞에 있는 두 가지는 이미 그거는 낡은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나라는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일본 같은 벌써 70년대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보편적 대 선별적 복지는 꽤 이제 발전된 논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지국가 모델인데요. 전통적으로 복지국가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바라는 거죠. 제가 지구상에서 보면은요, 이미 공산주의는 몰락을 했죠. 이미 1991년도 다 몰락을 했죠. 그리고 이제는 자본주의만 남았는데요. 근데 이 자본주의도 그 뭡니까? 월가의 그 금융 자본주의가 이 자본주의의 가장 아킬레스건이 이제 터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돈이 돈을 이자 때문에요. 돈이 돈을 낳고 하다 보니까 노동에 대한 의욕을 상실시키게 만들죠. 그래서 금융 자본주의가 지금 전 세계 금융을 했죠. 3년 전인가 홍콩에 있는 어느 청년이 한 6개월 동안에 무려 돈이 200억인가 돈을 벌었어요. 외환 있잖아요. 밤에.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자기의 친구한테서 돈을 모아가 1,000만 원을 가지고 해가지고는 불과 6개월 동안에 200억을 이라는 돈을 그때 신문에 나오고 그랬죠. 그런데 불과 또 그 다음 3개월 만에 뭡니까? 쪽박 찼죠. 3개월 또 하다가 그 또 밤새도록 하다가 그 20대 청년이 근데 지금 또 청년들 중에서 그 밤새도록 어떤 애들 게임만 하고 있는데 걔는 그것만 하고 있어요. 외환 있잖아요. 밤새도록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게 돼 있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게 돼 있어요. 그게 돼 있는데 왜냐하면 자본이 가장 하는데 자본이 제일 큰 데가 올라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각 회사에다가 주식 투자를 하고 해가지고 투자의 기재가 누굽니까? 펀드의 기재가 바로 워렌 버핏이에요. 워렌 버핏이 지금 세계 미국에서 두 번째 부자잖아요. 첫 번째는 누굽니까? 빌 게이츠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친구들이 펀드를 해가지고 결국은 돈 벌고 그 다음에는 또 좋은 기업, 우량 기업에다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또 거기에서 또 뭡니까 이윤을 또 받아내죠. 이런 식의 이제 대부분 금융 자본이 되는데 이 금융 자본이 지금 세계적인 위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그 돈들이 막 또 돌아다니면서 말이죠. 가져가고 우리나라가 사실은 97년도에 어떻게 보면은 문을 꽉 빗장을 잠가놨죠. 이 아시아 국가들이 다 그러니까 수출할 때는 딴 데 가서 마음대로 수출하고 수입할 때는 몸이 관세를 엄청 올려가지고는 수입 못하도록 그렇게 했죠. 그거를 사실은 IMF, 월드뱅크 그런 데서 사실은 빗장을 열게 하기 위해서 인력 몸에 돈을 가지고 한 거죠. 퍼부었죠. 융단 폭격을 받아가지고 아시아가 다 태국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다 그 했잖아요. 다 IMF 소리를 맞았죠. 그렇게 하면서 다 빗장을 다 열어줬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때 막 빗장을 해가지고 말이죠. 엄청 그 했는데 다시 또 회복을 우리나라는 했어요. 그래도 많이. 그리고 지금은 그 통상협상 전문가들도 많이 생겼어요. 우리나라에. 그 뒤에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은 뭐 꼭 미국 사람 안 데리고 와도 코쟁이 변호사 안 데려가도 우리나라 변호사들도 우수한 인력도 많아요. 많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뭐 IMF를, 뭡니까? FTA, 그 해도 옛날식으로 그렇게 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도 아주 이제 재력이 좀 생긴 그런 게 있죠. 그러는데 이 복지국가라는 게 처음 단어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하면 1930년대 후반에 만들어졌는데요.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무슨 단어의 반대말이었냐면은 그거예요. 파워 스테이트. 무력 국가, 무력. 무력 국가의 반대말로 웰페어 스테이트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복지국가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국가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5가지를 기본적으로 갖추는 국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평화의 보장이에요. 그러니까 무력, 전쟁에 대해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수정 자본주의적 성격을 떼요.
그래서 중도적 성격으로서 보면은 자본주의를 계속 유지를 하되 사회주의의 좋은 점을 가미를 시켜요. 그게 다 들어오는 수정 자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로 가는 건 아니고 자본주의를 하되 자본주의의 아까 아킬레스건인 이 이자와 이자를 놓는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뭘로 해야 되느냐? 정부가 세금으로서 많이 거둬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거둬들이는 세금을 가지고 또 뭡니까? 또 가난한 그리고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것이죠. 왜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건 나중에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가 싹트야 되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은 복지에 대한 국가의 막중한 책임이 수행돼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국가 예산 중에서 복지 지출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겁니다.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전체 아마 예산 중에서 말이에요. 전체적인 예산 중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한 60% 정도가 복지 쪽으로 씁니다. 그리고 GDP의 보통 한 40%가 좀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GDP의 지금 한 7% 수준입니다. 그리고 OECD 국가의 평균이 GDP의 보통 한 16% 정도 씁니다. 일본이 지금 한 15%, 16% 정도 쓰고요. 미국이 한 15%, 16% 그 정도 씁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한 7%니까는 너무 약하죠. GDP에 너무 약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반전체주의 속성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다양화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반전체주의 엔티 토탈리테리언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로 단일하는 거 있잖아요. 단일이 아니고 다양성을 요구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복지국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이쪽 부분, 각 부분에서 좀 부족한 것들이 꽤 많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뭡니까? 전 세계에서 놀랄 정도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오늘 지금 세계 장애인 대회를 해가지고 오늘 반기문 총장이 오셔가지고 기조 강연을 했어요. 기조 강연을 하고 그다음에 오늘 또 뭡니까? 대통령 영부인 또 오늘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외국에서 한 450여 명 외국인, 장애인 또 있고 전문가들도 오고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거기 집행위원장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 여기 오기 힘드는데, 그게 지금 그게 만찬타고 있는데, 저는 여기 왔는데, 여하튼, 그렇다면 이제 한국에서는 복지국가를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말이에요. 그래서 전 지구상에서 복지국가만큼 잘된 국가는 없는 것 같아요. 이미 공산주의는 없어졌고, 그렇다고 또 자본주의 첨단을 건넌 미국이 행복하냐? 미국이 점점 지금 거의 가라앉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아시아 국가들이 행복하냐? 아시아 국가들은 행복 안 해요. 일본 또 행복도로 보면은 저 부탄이니 네팔 같은 데가 또 행복하다고 그러는데요. 막상 행복 정확한 거를 해봤더니 그 사람들한테 처음에 행복이라는 게 그냥 이거 있잖아요. 그냥 도만 닦고 있으면 행복인 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 자세하게 했더니 일정한 정도의 먹는 거는 있어야 행복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쪽도. 그래서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더 많은 것이 더 골치인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너무 없으면은 사람이 뭘 해야 됩니까? 자존심이 상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비굴하게 되고, 의존심이 싹트게 돼요. 어느 정도, 약간 정도라도 도와줄 수 있을 정도 여부는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지나쳐가지고 훨씬 더 많아지면은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은 복지국가로 가야 되는데, 대체적 복지국가라도 그 나라의 형태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연구를 한 거 보면은, 스웨덴 학자가 또 연구한 게 있죠. 에스핀 앤더슨이라는 학자가 했는데요. 세 가지 좀 현재 복지국가가 지향해야 되는 거 보면은 하나 영미식 자유주의 국가가 있어요. 모형이 있고요. 이거는 가족 책임과 동시에 국가 책임을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 보수적인 색채가 있고 우리나라는 영미식에 물론 그렇지만은 그나마 미국은 뭐란 선별주의 국가인데 또요. 철저하게 세 가지 계층은 다 해줍니다. 미국이. 뭐냐?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장애인, 노인. 이거는 미국이
그래서 미국은 일반 그 사회보험, 우리나라처럼 의료보험은 없죠. 자기가 개인처럼 뭡니까? 자동차 보험처럼 자기가 개인 넣어야 됩니다. 한 달에 보통 평균적으로 넣는 돈들이요, 거의 800불 내지 1200불 정도 넣습니다. 1인당. 그러면 자기 소득이 지금 보통 한 중산층 되는 가정이 한 달 소득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은 지금 미국에 대체로 한 4,000불 정도 된다고 보여요. 4,000불 정도 수준이라고 그래요. 4,000불 중에서 100% 그 뭡니까? 의료보험을 넣으면은, 의료보험회사에 돈을 넣으면은 보통 한 2,000불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4,000불 수입 중에서 2,000불을 의료보험에 100% 다 하려면, 보장을 하려면은. 그렇게 넣어야 되는. 근데 보통 평균적으로 한 1,000불 정도 넣죠. 1,000불이라도 우리나라 돈도 따지면 뭡니까? 의료보험료만 해도 110만 원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요, 애 낳을 때 보통 2박 3일 정도 병원에 입원해야 되잖아요. 애기 정상분만 하는데도 미국에 보험을 안 내면은 돈이 얼마 정도 노느냐 하면은 한 5, 600만 원 노입니다. 애 정상분만 하더라도요. 그런데 뭡니까? 이제 그 했죠. 그거 뭡니까? 제왕절개를 했다면 3천만 원 옵니다. 3천만 원. 보험을 안 넣으면은요. 그러니까 보험을 안 넣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험 그거 저리 클린턴 그 뭡니까? 클린턴 때 대통령 때 한번 보험을 하자고 해야 그때 못했죠. 그러다 이번에 뭡니까? 오바마가 지금 그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타협을 좀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 타협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는 못하고 일부 소득이 있는 사람들 어느 정도까지만 했어요. 다 안 했어요. 그렇게 한데도 또 공화당은 또 반대죠. 그것조차도 반대하고 있는 좀 그런 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스웨덴식 사회민주주의 모형. 이게 지금 제일 잘 돼 있는 거예요. 이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북구는 지금 경제가 어렵데도 불구하고 복지를 제일 많이 쓰잖아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복지를 잘 쓰니까 경제도 잘 된다고 아까 제가 이야기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순환이 되고 있어요. 물론 옛날처럼 아주 더 많이 쓰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이제 줄여 나가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근간은 복지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적 처우 철폐와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하고 완벽한 보편적 복지를 하고 그다음에 젠더적 복지. 젠더적 복지는 뭡니까? 성평등. 여성의 취업을 좋은 직장의 취업을 강화시켜주고 직장에 가는 대신에 아이들이라든 돌봄에 대해서는 뭡니까? 국가가 책임져 주는. 그래서 국민의 아이, 국민의 집이죠. 그죠? 모든 그게. 그거는 우리 나중에 또 우리 신성님이 지난 시간에 또 이야기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생태적 복지를 추구를 해요. 다시 말해서 이제 가능하면은 자연 파괴보다는 자연을 두고 그리고 함께 사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그리고 욕망을 좀 소비를 좀 줄여나가는 우리 버리는 것만 해도요. 지구상에 버리는 그런 거 보면 미국이 버리는 게 너무 많거든요. 제가 보면은 답답해요. 그 버리는 것들 그거를 가지고 그대로 옮겨가지고 아프리카에 주면은 정말로 수십만 명을 살려낼 겁니다. 한쪽은 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욕망을 좀 절제하는 그런 게 있고요. 스웨덴식 이게 사실 진보적인 좀 색채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가 사회투자형 복지국가인데요. 경제성장과 복지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는 성장 친화적인 복지국가 모형으로서 영국이 요즘 이제 그렇게 가려고 하고 사회투자식으로 하는데 그런데 이게 사회투자식으로 말은 좋은데요. 자칫 잘못해 놓으면은 투자라는 방식으로 잘못해가지고는 영미식으로 될 가능성도 또 높아요. 이름은 그렇게 해놨는데 이게 이제 제3의 길, 제3의 방식인데 지금 영국은 뭐 제3의 길로 하려다가 지금 다시금 또 미국식으로 더 가까이 가버리는 이렇게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대로 하려면은 스웨덴식으로 가야 되는 게 조금 더디지만은 그런 방향을 그렇게 잡아놓고 하나씩 나가는 게 좋지. 사회투자라고 좀 얼치기 비슷하게 해놓는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는데 자꾸만 그러면은 결국은 또 경제적으로 경제 성장에 자꾸만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직한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려면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재정 문제를 우리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제도화 행정을 어떻게 잘 갖추느냐 하는 게 행정 체계를 갖추는 게 아주 중요해요. 특히 이제 중앙정부보다는 복지를 더 잘하려면 어디서 더 해야 됩니까? 지방정부가 중요해요. 그래서 풀뿌리
자기 몸담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그래서 시민복지국가라 하는 게 시민이 주체가 되고 그리고 지역 정부는 주체가 되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자립하는데 서고자 하는데 그리고 아까처럼 너무 그 뭡니까 황폐화된 정신적으로 아주 황폐화된 분들에게는 치유의 길을 도와주고 근데 치유도 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원봉사도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면서 말이죠. 공동으로 하는 이런 방식을 좀 뭐랄까요? 이 뭐 마을 요즘 뭐 마을 공동체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령 시흥은 시흥에 있는 시민들이 중심으로 해서 우리 마을을 어떻게 하면 같이 그걸 해야 되고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시는 도와주고 재정적으로 도와주고 아이디어와 행동은 누가 합니까? 시민들이 좀 더 하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많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 고리를 만들어내느냐 하는 게 이제 실험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아마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게 스웨덴 교실을 만드는 것들도 우리 아까 담당관님도 아까 여기서 김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더 이게 시민 공동체적인 뭐 활성화가 되고 그러려면은 생각이 좀 더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또 많이 우리가 고민도 좀 해봐야 되고 토론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지금 여기에서 이 스웨덴을 한번 담자. 스웨덴을 하는 목표로 두고 지방 정부에서 하는 건 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신필경 선생님도 제가 아주 존경하시는 분이고요. 평소에.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주 한 5일 전에 일주일 채 안 됐죠. 그 전화 연락 받아가지고 전화 안 됩니다 했는데 3번째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왔었는데요. 그래서 이 복지국가는 구호나 깃발이 아닌 구체성과 실현성을 우리가 담보를 하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누가 하느냐? 저는 누가 한다고 봅니까? 시민들이 해야 됩니다. 그 마을에 한번 그런 생각을 좀 하다 보면은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이게 뜻이 모아지면은요. 스웨덴도 마찬가지예요. 스웨덴도 100년 전에는 전쟁 국가고 야만 국가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얼마나 그게 됩니까? 우리 뜻을 모은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보편적 복지에 해야 되는데 요거만 한번 보죠.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이걸 해놓은 것인데 근데 이게 보편주의 하니까는 어떤 분들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 국민을 다 해야 대상으로 해가 줘야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적이 뭡니까? 사회 구성원 전체가 대상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지만은 사회라는 게 뭐냐 하면은요. 전체 사회도 되지만 대한민국 전체 사회도 되지만 또 때로는 뭡니까? 일부의 사회도 될 수 있어요. 가령 노인들이 우리나라는 선진복지국가에서도 안 하는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주는 게 뭔 줄 압니까? 교통수당이에요. 교통수당. 교통수당은 전 세계 어디에도 안 합니다. 안 줍니다. 왜 노인들에게 교통수당을 줍니까? 왜냐하면 그 연금도 받고 나름대로 소득이 있는데 그건 안 주죠. 안 줘도 우리나라는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전 국민들에게 교통수당 주는 건 아니잖아요. 노인이라는 집단에게만 65세 된 노인이라는 데만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선별주의냐 보편주의냐 하면 무슨 주의입니까? 복지입니까? 보편주의 복지예요. 그래 표적이 되는 그 사회 구성원이 다 주면은 근데 그러면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준다는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별주의의 조건은 뭐니 해도 그겁니다. 소득이라든가 자산이라든가 하는 겁니다.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기준을 정해놓고 소득이나 자산 혹은 뭡니까? 성이라든가 섹스, 성이라든가 혹은 또 연령이라든가 혹은 또 종교라든가 이런 걸 딱딱 정해놓고 줄 수도 있죠. 이렇게 얕은 뭔가 기준을 정해놓고 딱 표적이 되는 대상자의 일부에게만 주는 것을 선별주의라고 그러는데 보편주의라고 해가지고 전 국민을 다 주면은 제일 좋고 그건 뭐 완벽한 보편주의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 아동이라면 아동이란 대상자에게만 주어질 때도 전체 아동에게 준다면, 다시 말해서 그 집이 부자니 가난한 집이니 그런 관계없이 다 준다면 그거는 뭡니까? 보편주의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보편주의라는 것은 표적이 되는 집단, 그러한 표적이 되는 그 사회 구성원에게 다 아무런 조건 없이 다 주면은, 특히 자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다 주면은 그것은 뭐가 되느냐? 보편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장점과 단점이 있죠. 이 선별주의 장점은 뭐냐면은 그거죠. 무상급식이 논쟁에서 있었지만 욕구가 있는 사람에게 원주가 집중할 수가 있죠. 그죠? 큰 장점입니다. 또 자원 낭비가 적고 비용 효율성이 높다. 이 말은 뭐냐면 적은 돈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만 줘버리니까 더 좋죠. 근데 단점은 뭡니까? 원조가 아무래도 불충분하죠. 그 다음에 대상자에 대한 뭐가 됩니까? 낙인을 찍어요. 왜냐면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놓고 주니까요. 그 다음에 복잡한 행정 절차가, 행정 비용이 들어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기준을 찾아내야 되니까요. 보편주의 거꾸로죠. 장점은 뭡니까? 예방적 개입이 되고 행정 절차도 용이하고 뭐 행정 절차 필요 없잖아요. 다 주니까는 그게 그 대상자만 되면 다 주니까는요. 그다음에 재분배를 통한 평등은 촉진되지만은 단점은 뭡니까? 자원이 한정적일 때는 어떻게 하게 되느냐? 다 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대체적으로 국가가 발전하고 복지국가로 갈수록 선별주의보다는 보편주의로 많이 가게 되죠. 많이 가게 되는 겁니다. 많이 가게 되는데 어느 나라든 보편주의만 다 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사실은. 없지만은 그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들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불행을 막고 행복하게 하는데 조건이 되는 것들은 대부분 보편적으로 가려고 그러죠.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보육. 그 다음에는 의료. 사람이 여러분들 아프고 싶어서 아픈 거 아니잖아요. 병원에 여러분들은 내가 병원에 가고 싶어서 일부러 아프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파지니까 결과적으로 병원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전 세계에서 보세요. 의사가 우리나라처럼 지금 비영리라고 만들어 놓지만은 실질적으로 의사가 독단적으로 자기가 멋대로 개인이 일종의 비영리적 사업을 할 수가 있는 나라, 그런 나라들은요, 미국하고 가까이 가 있는 나라들 빼고는 없습니다. 유럽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쪽에 캐나다만 하더라도 의사들은 다 누굽니까? 공무원들이죠. 국가 공무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가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소득이 높고 하는 나라들은 미국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아시아 국가들 들인데, 그 대신에 미국은 돈을 많이 받는 대신에 뭘 하게 됩니까? 친절하지 않으면은 환자가 요구하는 데까지 병원에서 나가라고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설명을 아주 친절하게 해줘야 돼요. 친절하지 못하다고 한다면은 자기가 그걸 해요. 항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항의도 못하고 불친절을 해도 돈은 많이 벌고, 우리나라 의사의 천국이에요. 본래 우리나라는 지금 의사 의료법을 바꿔야 됩니다. 주사도 한 대 못 낳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간호사들 주사 놔주죠. 그거는 의사가 위탁을 해줬기 때문에 낳는 거예요. 의사가 모든 치료 행위는 치료라는 글자만 들어가면 우리나라는 딴 사람들은 못 쓰게 돼 있어요. 물리치료라는 말을 쓰죠. 음악치료라는 쓰는 거는 그냥 말로 쓰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의사만이 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입원할 때 있죠. 입원할 때 입원을 하는 순간에 딱 입원하고 난 뒤에 만약에 그 환자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병원의 책임입니까? 100% 병원 책임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 학교에 애 보내고 난 뒤에 학교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 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학교가 지죠.
저 감옥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감옥에 갔다 해야지 감옥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 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감옥이 책임지죠. 전 세계에서 몇 개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의사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보호자하고 같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간병을 누가 합니까? 나는 이게 외국의 사람들 깜짝 놀래가지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말이야. 모든 조직에 들어가 있으면 조직에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통원 치료받는 거는 개인의 책임이에요. 치료받았을 때 뭐 결과가 나오면 그건 뭐 의사의 책임이 되겠지만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환자가 문제가 생겼다면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거는. 고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도 의료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은 민주주의 의사에 누가 놔도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이거는 큰 문제예요. 뭐 더 이상 이야기했다가는 또 제가 여튼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보편주의. 그래서 보편주의라는 게 다 그는 서로 장단점은 있어요. 장단점이 있고요. 그래 어느 나라든 100% 보편주의를 하는 건 없지만은 아까 의료라든가. 그래서 왜 공무원으로 두겠는가? 국가 워커로, 스테이트 워커로 다투는가는 바로 생명을 담보로 뭘 한다는 겁니까? 영리를 할 가능성이 있죠. 아픈 사람이니까 우선 여기에 약자잖아요. 생명이란 것은. 그러니까는 가는 거예요. 그거를 활용을. 그래서 유럽의 국가, 역사가 긴 유럽에서는 의료를 뭘 합니까? 다 국가, 공공성으로서 다 처리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주거도 마찬가지죠. 주거도 개인이 물론 사고 팔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임대, 장기, 아파트를 조그맣지만은 그래도 자기 몸뚱아리 들어 누우고 지낼 수 있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부양. 우리나라도 노인 부양은 조금, 장기, 장기 요양보험이 만들어지고 해야 좀 나아졌죠. 좀 나아지고,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만약에 삶이 여러분 중에서 누가 하나 장애인이 생기다든가 아픈 사람 생기면은 온 가족이 타격받잖아요. 감면까지 해야 되고, 이게 뭐 하는지 모르겠어서 병원은 뭐 하고 앉아있고 말이죠. 입원한 환자까지도 가족이 반을 책임지게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이게 보험료 올라간다? 특단의 조치를 하면 되는데, 그거는 정말로 대통령이 힘을 가지고 안 하고는, 근데 그거를 참, 그게 문제입니다. 그 정도까지만 합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 보편주의. 그렇지만은 이 선별주의, 보편주의를 완벽하게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자원은 이미 국가 자원은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보편적 복지는 우리에 필요한가 이제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데요.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지난번에 예를 들어가지고 무상급식 있죠, 그죠? 무상급식에는 결국 무상급식이 이겼죠. 보편주의가 이겼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를 그때 잘 몰라요. 신문과 언론, 기자들도 모를 뿐더러 알아도 의도적으로 그래 했는지 몰라도요. 그때 차이는 뭔 줄 압니까? 저기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하고 차이는 뭔 줄 압니까? 근데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가난한 지금 기초생활 대상자들, 수급자 아이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무료죠. 그때 차이는 뭐냐 하면 그거예요. 오 시장은 150%, 그래 100%까지는 다 받으니까는 차상위 계층이 보통 그 빈곤선에서 120% 선까지가 차상위고, 그 다음에 차차상위가 150%까지죠. 150% 차이는 뭐냐? 50% 그 위에 있는 가난한 50%의 아이들을 고등학교 때까지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편주의적으로 하는 데는 뭐를 하느냐? 그거는 다 예산이 딱 그거 하니까는 다 못하는 대신에 초등학교 4학년까지의
아이들은 부잣집 아이든 가난한 집 아이든 간에 4학년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해에 뭐 5학년 예산이 점점 늘어나면 6학년까지 주고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까지 주가지고 앞으로 몇 년 내에 고등학교까지 줄 수 있으면 주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차이는 뭡니까? 가난한 집 애들은 다 받아요. 이미 받고 그건 관계없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가난한 집 애들도 이번에 마치 받는 것처럼 그게 장깨를 꾸는 게 이쪽에 오세상 쪽에 그쪽에서는 선별주의를 하자는 사람들은 그까지 다 준다는 걸로 이야기를 했는데 가난한 집 애들은 옛날부터 다 줬어요.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은 왜 무상급식이 이쪽에 이겼느냐? 사실 무상급식이 이렇게 크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근데 무상급식에 대해서 이론적 근거를 대해주고 한 사람이 사실은 저입니다. 그래가지고 100분 토론도 나오고 그랬어요. 제가 안 나가는데 그런 데는 하도 제가 얼추군이 없어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은 경기도의 김상곤 뭡니까? 교육감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상곤 교육감은 제가 1995년도에 제가 조금 그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가 있습니다. 옛날에 민주주의 그걸 할 때.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할 때 서울대학교 교수 그때 젊었을 때죠. 그랬을 때 김상곤 선생이 한신대학교 교수였잖아요. 경제학과. 경영 상대 교수인데 이분이 그때 공동 대표로 했어요. 회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그럴 때 제가 뭘 했냐면은 정책위원장을 했어요. 정책 딱 꾸려 나가는. 그 다음에 대외협력위원장을 제가 누구를 데리고 왔느냐 하면은 이번에 지금 아직까지 지금 들어가 있죠. 그 누굽니까? 광노현. 광노현하고 저하고는 대학교 동기예요. 그애는 법대고 저는 물리대고. 그래가지고 좀 친한 친구고 해가지고 그 친구가 또 이런 거 나서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애는 대외협력을 하고 저는 정책위원회장을 하고. 그래 그때 그게 있었죠. 그래가지고 어느덧 15년이 흘러가지고 한 사람은 교육감으로 나간다고 경기도로 나오고 한 사람은 또 서울시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 참 인연을 됐죠. 그래가지고 김상곤 선생이 하더니 거기에서 자꾸만 이게 뭐 좌파 빨갱이니 막 그렇게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제가 내세웠더니 그랬더니 조 선생이 좀 한번 이거를 어떻게 아니라는 것을 뭘 근거로 하냐 논리적인 거를 좀 말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왜 저한테 왔느냐? 제가 그게 한 12, 13년 전에 교육부의 학교 급식 그 제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연구 프로젝트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저한테 학교 급식이 왔냐면 제가 빈곤 연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빈곤한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 학교 급식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겠느냐 한 거를 갖다 제가 한번 교육부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때 신문도 나오고 그랬어요. 제가 외국 거도 쭉 보고 그래서 그때 놓은 게 외국에서 보면 프리밀 제도가 있었어요. 프리밀 미국에 프리밀이 뭡니까? 프리밀이 무상급식이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근데 무상보육이라는 영어 단어도 없어요. 프리밀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무상의료라는 말도 없어요. 사실은. 의료가 무상이라는 거는 없죠. 어느 나라든 간에. 자기의 부담이 있죠. 보험으로도 내잖아요. 보험료를 내잖아요. 그것도 말이 틀린 말이에요. 사실은. 뭐 의무 보육이니 의무 그거는 되는. 왜냐면 영어에 단어가 없는데 말이에요. 프리밀이라는 건 이제 단어가 있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무상급식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어요. 그때도. 그래 해놨으니까는 그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급식에 대한 거를 그 10한 2, 3년 전이에요. 그래 그거를 해가지고 김남성이 어떻게 그거를 급식을 하다 보면 막 찾다 보니까는 그걸 본 모양이에요. 그러더니 저는 그때 약간 무상급식이라는 말을 해놓은 것 같던데 이거 논리적으로. 그래 제가 그렇다면 한번 무상급식에 대해서 한번 그때 여론 그 조사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급하게 한 보름 동안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감이 그거는 있더라고 파워가 있는 게 뭐냐면 교사, 학부형 그 다음에를 대상으로 교사, 학부형 대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조사를 했어요. 전체를. 그래 학부형들도 막 집에 보내냐니까는 담임 선생님이 주나니까 학부형도 또 꼭 잘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금방금방 들어오는데 그 뭡니까 한 달 동안에 그걸 아니 한 2주 동안 했어요. 그런데 이 급하다고 말해요. 빨리 그걸 하지 말고 빨리빨리 들어오는 것만 해가지고 해라 해가지고 했는데도 6만 장을
6만 케이스를, 그래요. 학부형 2만 케이스 대충 잡아가지고, 성인님들 2만 케이스, 초중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학생들, 한 2만, 초중고 다 이래가지고 6만 케이스를 빨리 돌렸어요. 돌려가지고, 다 하려면은 뭐 전체가 10만 개도 넘죠. 6만 개가 아니고 2만 개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 3개를 지금 나눠가지고, 그것도 엄청난 그 숫자예요. 그거를 빨리 돌려가지고 했더니, 그때 놓은 게, 제일 그때 뭡니까? 무상급식 해야 된다고 찬성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누구겠습니까? 아니, 그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달라요.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그때 했는데.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제일 많이 이야기한 사람이 교사입니다, 교사. 자, 거기에서 제가 힘을 얻었죠. 특히 초등학교 교사. 왜 그러는 줄 압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150%. 이게 자기 학급의 150% 미만이는 애를 색출을 해내고 뽑아내려면 누가 해야 됩니까? 결국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쯤 가정 방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누가 하겠습니까? 아이고, 또 이것도 내 일거리가 하나 또 생겼네. 150%를 뭘 또 근거로 하겠습니까? 세금, 국세청 직원도 아니고. 그러면 또 누구는 또 주고 또 많이 놓잖아요. 140%짜리 애하고 155%짜리 애가 나오면은, 나도 쟤하고 비슷한데 우리 집은 왜 안 줍니까? 해 들고 놓으면은 또 가정방문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너네, 아이고, 선생님들이 골치 아프겠다. 이거 150% 어떻게 하냐. 100% 같으면 세금 면제점이라는 게 120%까지는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의료보험료 내는 거 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해야 대충 해낼 수가 있는데 120%, 130% 넘어가면은요, 그 150% 구하기 힘듭니다. 이걸 뭘 근거로 150%고, 저놈은 160%짜리고, 요놈은 140%짜리고. 야, 그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영악스럽죠. 담임 선생님들, 특히 담임 선생님들. 대부분 또 거기는 담임 선생님들이잖아요. 대부분. 일반 담임 선생님. 그분들이 제일 반대를 하더라고요. 제일 높았어요. 그걸 보니까는, 야. 그리고 학생들도 반대가 높고, 평균 한 5%, 8% 사이였어요. 그거 보고는, 이건 가능성이 있겠다. 가능성 없으면 저도 그냥 물러나려고 그랬죠. 이게 뭐 안 되는데 말이에요. 근데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는, 더군다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그리고 또 초등학교 학부형들도 또 높아요. 딴 데보다도 높고. 그래서 초등학교 애들이야 뭐 고학년을 대상으로 이거는 뭐 들쑥날쑥이고. 그러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무상급식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그래,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쫙 한번 무상급식에 대한 외국 자료들도 보고, 그래서 제가 딱 한 게 뭐냐면은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엔에서 정한, 적어도 이거는 무차별적으로 주라는 겁니다. 국가 예산이 허락하는 한, 물론 국가 예산이 허락해야 되겠죠. 그래도 기본 원칙은 뭡니까? 무차별적으로 주라. 특히 그게 아동권리협약이 1990년도에 만들어졌는데 91년도에 우리나라 그 다음 해에 사인을 했습니다. 권리협약에 사인하면은 그거는 국내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게 돼 있어요. 아동권리협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1년도에 또 만들어진 권리협약이 또 만들어집니다. 유엔에서 무차별적으로 주라는 원칙이죠. 그게 뭐냐면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입니다.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은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는 비준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 그 당시는 우리나라가 외국인 노동자들 해봐야 불과 몇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외국인 노동자 해가지고 결혼한 외국인 숫자 100만 명이 넘으면 그때부터 검토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안 했는데, 우리나라가 2007년도에 드디어 100만 명이 넘었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2009년도에 넘었었고, 작년에 국가 정식 통계에 의해서 132만 명이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불법 체류자까지 한 40만 명 합하면 아마 180만 정도는 될 것이다고 보고 있죠, 현재. 그러면 우리나라도 곧 또 비준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이주 노동자라고 해가지고
국내 노동자하고 달리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 또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장애인 권리협약입니다. 물론 장애인 권리협약일 때 그때 장애인은 아동장애에는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그거는 아까 이미 아동권리협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고 특별한 것도 더 강조가 되어 있죠. 장애인 권리협약이 좀 아동 거기 다 되어 있고 여기 일부가 들어가 있고 이거는 성인 장애인들 성인 장애인의 경우에도 부잣집 장애든 가난한 집 장애든 뭘 해라 보편적으로 주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 동양 옛날부터도 그래 왔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서양에서도 성경에 있듯이 뭡니까? 과와 나그네와 그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도와라고 이야기되어 있잖아요. 그 원리에 입각해서 전 국가가 비준을 하면은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권리협약. 그리고 또 그때 그 뭡니까? 그때 텔레비에 100분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한 게 바로 그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고 제가 그때 이야기한 게 바로 그겁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택을 해서 태어나면은 괜찮다. 무상급식 안 해도 좋지만은 인간은 태어날 때는 던져진 존재고 내가 선택을 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birth, 출생과 하나는 뭡니까? death입니다. 죽음입니다. 자살은요. 살기 위해서 죽는 겁니다. 자살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버둥버둥 걸리면서 살기 위해서 있잖아요. 결국은 정신질환도 마찬가지예요. 살기 위해서 스트레스에서 큰 고통스러우면서 이겨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정신질환이 되고요. 근데 우울이라는 게 70% 우울이잖아요. 자살의 70%가 우울이거든요. 우울도 뭐냐면 살기 위해서 우울이 되는 거예요. 우울에 걸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만사 귀찮죠. 다리 힘도 빠져요. 점점 더 우울해지면 그 좁은 방에 놔둬도 구석에 들어갑니다. 나중에는 눕지도 않아요. 펴질 안 하고 몸을 꽁쿠릅니다. 그래 구석에 딱 꽁쿠리가 있어요. 구석을 향해 가지고 우울이죠. 이게 자살이건데 살기 위해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살은 뭐 드루갱이 뭐 자살의 네 가지 유형도 이야기했지만은 인간의 자살이라는 것은 동물은 자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는 게 기본적인 근본이에요. 태어난 이상은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게 인간이 만들어진. 근데 죽는다는 것은 얼마나 오죽했으면 그거는 전 사회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자살 문제는. 가족이만 책임지느냐? 아니에요. 가족도 자기가 아동하다가 안 되니까는 집에 와서 화를 내는 거죠. 행복하면 누가 화를 내겠습니까? 그리고 정신건강을 어릴 때부터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도 잘 받고 체계적으로 돼 있으면은 아니죠. 누가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관계에서. 그래서 인간은 두 가지. 그게 복지의 기본은 인간은 이 조건 때문에 두 가지 조건 때문에 어떻든 간에 국가와 사회는 공동체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두 가지가 뭐냐? 생존이에요. 생명을 해치는 그것에 대해서는 저 사람이 노동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일단은 생존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놀고 먹는다. 놀고 먹어도 좋아요.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하나가 뭔 줄 압니까? 인간은, 요거는 동물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은 사람의 인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죠. 기죽이지 말라. 자존심을 살려주는 거예요. 자율성입니다. 자율성. 자율성을 주도록 해주는 거예요.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것을 하기 위한 기회와 자원을 좀 더 많이 공유를 해주라는 겁니다. 가족이 못 해주면 누가 해줘야 됩니까? 사회가 해줘야죠. 당연히 가족이 행복하게 해주어야 되고 다 인간은 태어난 이상 아둥바둥거리면서 살려고 그러지 죽으려고 그렇지 않아요. 아이가 자살하려고 하는 애 봤습니까?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우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우는 거죠. 살기 위해서 우는 거죠. 이게 근본입니다. 인간의.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슈바이처가 부잣집에서 태어났죠. 슈바이처가 자기가 20대 후반 때
2층에서 내려보면서 그걸 봤어요. 아주 어려운, 지금 같은 뭡니까? 아주 가난한 집 아이들이 누차이가 지나가는 걸 보고 자기는 그때 이미 뭡니까? 신학 박사도 가지고 박사가 결국 나중에 4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때 나는 왜 부잣집에서 태어났고 쟤는 뭐 때문에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가. 자기가 신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신에서 하나님 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하나님 계시는 이건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다. 뭔가 나에게 주는. 그래서 자기가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그거예요. 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지고 왔을 때 정말로 없는 사람들 한테 가서 내가 한번 해보는 것이야말로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때부터 생각해낸 게 뭔 줄 압니까? 만 30살 때 어디로 가는 줄 압니까? 의과대학에 들어갔어요. 슈바이처가 처음부터 의과대학생이 아니었어요. 30살 때 그때서 들어가가지고 뭐냐 질병에 그때 뭡니까 막 그 아프리카에 선교사 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 질병이 걸린다는 걸 보고는 병부터 고쳐야지. 병 걸리면 바로 죽는 거잖아요. 생명이잖아요. 바로 생존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존에 대한 것을 찾으려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고 그 다음에는 그때 봤을 때는 정치가 되고 수상이 되고 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둬 버리죠. 두고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혹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런 그게 되죠. 차라리 수상이 돼가지고 저 아프리카 국가에게 더 많은 원조를 해주고 더 많은 걸 했었으면 더 많은 그 뭡니까 약품을 했으면 더 많이 살렸을 텐데 어리석게 혼자 가가지고 거기서 뭐 천막치고 뭐 그 해가지고 몇 명 살려냈겠냐. 이렇게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슈바이처 먼저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뭐 또 그게 또 감동스럽지. 그렇지 말고 말이야. 그거를 정치가 잘해가지고 또 세계 대통령이 돼가지고 했더라면은 더 큰 일을 했을 텐데. 그걸 생각하면 사람 치고 그렇게 안 됩니다. 가룟 유다가 저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더라면은 그 욕심이 욕망의 폭로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기본으로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느냐는 겁니다. 인간은 인간이 소중한 거예요. 자기가 부모가 아이한테 내 대로 살아라고 할 권리가 없어요. 아동 권리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또 있는 겁니다. 아이는 내가 던져진 존재로서 부모도 아버지도 던져진 존재지 않습니까? 같이 던져진 존재지만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리고 또 아버지가 자기 못한 꿈을 이야기는 해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선택권은 누구랑 그랬습니까? 아까 자율권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율권입니다. 인간은 생존과 자율권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식한 그게 욕구입니다. 요 두 개만은 어느 정도 충족되면 인간다운 삶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국가가 해주자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은 점점 경제가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준선은 올라가겠죠. 그죠? 지금 미국의 빈곤선을 갖다가 우리 한국에 적용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한 15% 가까이가 다 가난한 빈곤자가 될 겁니다. 그럼 미국이라는 건 경제가 더 높으니까는 그 빈곤선은 그런 것이죠. 물론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생존과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율권, 이거를 기본적으로 갖춰주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과 선별적인 것은 때로는 선별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적어도 지금 유엔이 정해놓았을 때는요, 아동은 몇 세까지입니까?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18세죠. 적어도 18세까지는 뭘 해라는 겁니까? 무차별적으로 보편주의적인 걸로 가능하면 주라는 겁니다. 물론 예산이 안 되면 아까 초등학교 상위까지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본 정신은 뭡니까? 가난한 집, 부잣집 아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은 다 자기 선택권이 있으면 다 이건희 씨 아들로 태어나려고 그러지 누가 저 달동네에 있는 박서방네 아들로 태어나려고 그래요. 던져진 존재예요. 그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왜 내 애만 소중한 거냐는 거예요. 이런 깊은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웃에 돌봐줘야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우리 관심을 가지고 이게 이런 운동이 자꾸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시흥 아닙니까? 뭐 그거는 한자는 내가 모르겠지만은 제가 흥할 흥자거든요. 저도 조흥식이지 않습니까? 흥하는 게 시작이 여기서부터 하면 되는 거죠. 그 시자는 아니죠. 맞습니까? 그래 더 좋네. 흥하고 흥한다는 게 요즘 발전 아닙니까? 발전의 시작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시흥이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발전하는. 예,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고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사회복지는 국가만이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시민사회 가치는 이 점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처음에서. 그래서 일방적으로 주다 보면은 자꾸만 사람은 또 습관적으로 뭐가 됩니까? 의존심이 길러지게 마련이에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의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자존심, 자율성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을 그래 도와주더라도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도록 해줘야죠. 그러니까 선별적 복지에 특히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통해서 낙인을 찍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왜? 부잣집한테 왜 주느냐? 부잣집 아이들 그 돈을 받은 부잣집 애들은 그 이야기 하지 말고 자기들은 그만큼의 돈을 받아 먹였으면 자기 애 막 받아 먹은 만큼 세금을 내든가 딴 데 돈을 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더 올바를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세금을 더 안 내겠다는 이야기죠. 자기는 더 안 내고 가난한 집 애들만 도와주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갖고.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기존의 많은 언론들도 그런 식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거죠. 복지하면 나라 망한다. 복지병 생긴다. 우리 그런 재정이 있느냐? 나라가 지금 망한다. 이런 것이죠. 그게 아니에요. 함께 살다 보면은요, 힘도 생기고, 범죄도 더 적어져요. 여러분들 양극화가 되면서 일본에도 뭐가 생겼습니까? 묻지마 살인이 막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집에 있는, 뭡니까? 뭡니까? 집에 혼자서 있는 그 외톨이 있잖아요. 집 구석에만 들어가 있고, 이런 자꾸만 지금, 그리고 점점 범죄가 악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폭력, 물론 여러분들 사이코패스라는 그런, 있지만은,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물론 우리가 DNA 중에서 한 5%는, 여러분들 통계할 때도 정상분포곡선은 뭡니까? 끝에 있는 2.5%, 95% 속에서의 정상분포고, 또 때로는 90% 내에서의 정상분포예요. 나머지 5% 내지 10%는 항상 이상적인 것도 봐요. 그걸 잡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90%, 95%의 정상분포 곡선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행복하게 해야 되지. 그 2.5% 내지 10%의 사람을 잡아내려고 부정수급자 찾는다고 하다 보면은요, 나머지 이 사람들 행복을 잃어버리게 만들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좀 더 우리가 비관적이고, 불편적인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강점을 보면은, 장점을 더 보고, 사람들은요, 100가지 장점만 다 있는 사람이 없고요, 단점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는 시각이 그 속에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은 학업 성적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기준만 보니까 걔는 공부 못하는 애는 단점이죠. 그렇지만은 애가 정직한 면으로 볼 때는 오히려 얘가 더 장점일 수도 있어요. 남을 안 속이고, 남을 도와주고 하고, 또 운동을 잘한다든가. 인간은 수십만 가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하나하나만 본다면요, 그 트레이트, 기질, 그것만 본다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게 어떤 거냐는 것이죠. 그래서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이 중요한데요. 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생관, 그죠? 인생관이 있고, 하나는 뭡니까?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이 지구촌에 있는 세계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우주관입니다. 좀 크게 보고, 인생관과 세계관과 우주관을 보면서 우리가 인간은 어떻게 사는 게 그거냐. 인생은 정말 짧더라고요. 제가 벌써 이제 환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안 보이죠. 그런데도 인생이 참 지나고 나면은 저희 장인어른이
제가 결혼하고 난 뒤에 한 7, 8년 만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만 63세 때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항상 이야기가 자네 인생은 잠깐일세. 그러니까 있을 동안에 참 행복하게 우리 딸도 좀 행복하게 해주고 자네도 행복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때 별로 실감도 안 나더라고요. 올해가 제가 결혼 30주년이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자기네는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정말 그 사이에 30년이 어떻게 그렇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365 곱하기 100을 해보십시오. 얼마입니까? 46,500이죠. 제가 왜 이걸 여쭙겠습니까? 제가 맨날 학교 애들 우리 학생들 들어오면은 이걸 칠판에 써놓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다 눈치채죠. 무슨 눈치채겠습니까? 인간이 100년을 살아도 날짜로 계산해 보면 며칠입니까? 36,500일이에요. 인간은 한 3만 일 더 삽니다. 요즘. 근데 벌써 또 하루 갔잖아요. 그죠? 근데 또 인간은 3만 일만 사는 데서 그만 눈에 빠둥빠둥 삽니까? 3분의 1은 또 죽은 듯이 자요. 그죠? 3분의 1은. 그러면 인간이라는 게 보십시오. 겨우 2만 일 남짓 자기 생활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무슨 아둥바둥거리고 살며 자기가 돈을 1,000억을 벌든 만억 뭐를 벌든 소중한 것은 인간관계죠. 우리가 있을 동안에 사람과의 관계를 얼마나 행복하게 서로 행복하게 해주고 하는 게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것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는 것은 우리 공동으로 좀 돈을 좀 내서라도 세금이라도 좀 내서라도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정부도 신뢰성 있는 정부로 깨끗한 정부, 저 여수에 있는 8급 공무원이 76억을 떼먹고 말이죠. 또 어딘가 또 사시매덕을 하고 눈이 다 돈에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돈이 내 이 돈을 가지고 우리 직원 중에 한 사람이라도 혹시 자기 아버지가 아픈데 들어가는 돈이라고 생각을 했더라면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기는 집을 몇 채나 사고 말이죠. 완전히 동물이에요, 동물. 돈 때문에 인간의 관계가 깨진다든가. 이거는 동물이에요, 동물. 좀 적게 먹으면 어떻겠습니까? 욕망만 조금 줄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 체면 문화 때문에 형편도 안 되는데도 큰 차 타고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게 뭐가 합니까? 괜히 기분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함께 사는, 그러면서 거기에서 오는 보람을 느끼고 정말 그때는 기쁨이 나타나요. 도와주는 데서 오는 사람들 치고 정말 오래 살아요. 그리고 기쁘게 살고 또 표정도 나이가 들어도 뭡니까? 온유한 맛이 나오잖아요.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게. 돈에 찌들린 사람들 보십시오. 걷는 것도 좀 이상하게 걷잖아요. 옆에 50명을 끌고 다니도 그게 인생이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복지라는 것은 나도 행복하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너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하나의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 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좀 적었는데 우리가 왜냐하면 아동아동 살기 바빠가지고 했는데 이제 2만 불쯤 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조금 줄여가지고 남을 좀 보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